먼저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네. 지난해부터 한번 짚고 가죠. 2024년 부동산 시장 어땠습니까? 지역마다 좀 많이 다르긴 했는데요. 일단 2024년은 이제 그래도 꽤 상당한 반등이 나왔던 이런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절적인 특징이 좀 있었는데 23년이나 24년이나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연초에 정부의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한 7, 8월 정도에 가장 정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9월 달, 10월 달부터 시장이 조금씩 꺾이고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패턴들이 23년이나 24년에나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24년 같은 경우는 23년의 반등장보다 이제 훨씬 더 강력한 반등장이 나타났습니다. 네. 네. 2024년 또 양극화가 만만치 않았다.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 그래서 네. 어느 지역은 오르지만 어느 지역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또는 떨어졌다. 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너무 다른데 지금 요 화면을 잠깐 좀 보시면 네. 자, 이게 이제 그 플라워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을 서로 다른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이제 고안한 차트인데 여기 이제 십자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24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 요 데이터가 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3일, 1월 네. 중순까지의 데이터거든요. 네. 자, 그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쪽으로 움직인 지역이 어디죠? 강남 아니에요? 서울입니다. 네, 서울. 서울. 아, 네. 예, 그래서 서울이 가장 많이 이제 올랐고요. 자,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가 오른쪽에 두 번째 있죠. 네. 근데 인천은 오른쪽으로 가다가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꺾였어요. 하락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다가 조금 지금 최근에 경기도 보시면 전세가나 매매가나 지금 둘 다 떨어지고 있어요. 네. 서울도 지금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에 가장 뜨거웠었고요. 그리고 매매가뿐만이 아니라 전세가도 어떻죠? 전세가는 내려가네. 지금 약간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매매가는 거의 지금 보합까지 돌아섰고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은 움직임이 좋은데 네. 수도권 이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네. 왼쪽에 있다는 거는 매매가가 지금 빠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세종, 대구, 제주, 부산 이런 지역들은 매매가가 지금 다 떨어진 거죠. 작년에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2025년에도 계속 유지가 될까요? 이거는 2025년은 지금 제가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25년 같은 경우도 또 정부의 이런 부동산 부양 정책이 여전히 지금 지속이 좀 되고는 있는데 그래서 25년은 이제 좀 좋게 보면은 강보합 정도. 예,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은 오른 지역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지역은 여전히 하락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언제랑 똑같이 보냐면 2008년, 그 다음에 2022년, 그리고 2025년 이 패턴이 아주 비슷할 거라고 네. 봐요. 그래서 22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1년 10월 달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조례 매도 기회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 그리고 22년도 상반기에는 그나마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22년 하반기에 엄청난 폭락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벌어졌던 2008년에도 강남은 이미 이제 그때는 지금하고 패턴이 좀 달라서 그때는 이미 고가 지역인 강남이 먼저 떨어지고 있었고 이 상승의 여파가 서울의 주변부 그리고 인천, 경기도 외곽 이런 지역까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2008년 상반기에는 외곽 지역들이 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2008년에 이제 동반 하락을 크게 했었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저는 2025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럼 하락의 시작이다? 진정한 하락의 시작이죠. 그래서 제가 21년에 이제 그때 경고를 했을 때보다 저는 지금 훨씬 더 많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요? 네, 그 그래서 정도로? 7, 8월에 다 팔아야 된다. 그래서 올해? 24년 7, 8월에. 이미 예. 왜냐면 그때가 가장 정점이었어요. 뜨거울 거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건 다들 거래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미 내놔도 안 팔려요. 근데 25년에는 이게 요 밑으로 갈 것이다. 25년 상반기에는 약간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4년에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강하게 나타나게 했던 원인이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생아 특례예요. 신생아 특례로 또 50조 가까운 돈을 네. 풀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뭐가 또 굉장히 강력했냐. 원래 이제 성인 자녀 같은 경우는 또 결혼을 앞두면 부모들이 또 증여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인 자녀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란 말이에요. 세금 한 푼 없이 맞아요. 네.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결혼을 하게 되면은 1억을 더해서 1억 5천까지는 비과세를 해준 거예요. 양가 3억이에요. 양가 3억. 네. 그런데 돈이 또 조금 더 있잖아요. 그러면 1억 5천이 아니라 2억 5천을 해줍니다. 2억 5천을 증여를 해줘도요. 세금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증여세가. 아, 그런가요? 그러면 양가 합산해서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거기에 신생아 특례라고 하는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또 받아요. 그러면은 없던 수요도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좀 있는 집에서는 그거 해줄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24년에 부동산 시장이 23년보다 더 뜨겁게 반등장이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런데 25년에는 뭐냐? 25년에는 이 신생아 특례의 소득공제 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 1억 3천 정도였거든요. 이 소득이 넘으면 신생아 특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부부 합산 이제는 2억 5천까지 늘렸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2억 5천까지 늘려주면은 혜택 아, 많이 받죠. 웬만한 부부는 다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부부가 결혼했다는 것은 한 30대 초반 정도인데 네. 2억 5천이라는 것은 각자 1억 이상의 연봉을 받았을 텐데 맞아요. 1억 이상의 연봉을 그 나이에 받는 사람 많지 않죠.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상반기는 23년, 24년에 나타났던 것처럼 흐름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한적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나 제한적인 거죠. 이미 이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카드는 이미 이제 작년에 다 썼고 올해는 소득공제를 조금 넓혀준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25년의 하반기를 제가 좋지 않게 보고 네.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24년에 누누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괜찮을 수 있다. 정부가 부양정책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스트레스 DSR 2차가 시행되는 7월 달부터는 분위기가 바뀌게 될 거다. 그랬는데 이거를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9월 달을 미뤘죠. 네. 그러면서 이제 7월 달, 8월 달에 막판에 땡기기 식으로 7월인 줄 알았는데 이걸 9월로 늦춰주니까 그럼 마지막 그 영끌수요가 또 나타났겠죠. 네. 네. 그러면서 7월, 8월이 굉장히 뜨거웠고 그러면서 9월 달부터 시장의 에너지가 굉장히 꺾였습니다. 이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게 지금 9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7, 8월에 비해서 9월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확연하게 꺾이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다른 건 하나 없습니다. 명확하게 스트레스 DSR 2차가 시행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25년 7월 달에는 또 뭐가 예정이 돼 있냐? 스트레스 DSR 지금 3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3차는 훨씬 더 강력해요. 네, 그러면 뭐예요? 대출의 한도가 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용대출, 그 다음 담보대출, 그 다음 기타 대출, 이것까지 전부 다 합산이 되는 거고, 1금융권 뿐만이 아니라 2금융권까지도 다 합산을 해서 총 소득 대비해서 대출의 한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의 한도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또 수요가 굉장히 아마 줄어들게 될 겁니다. 네. 이미 쓸만한 카드는 다 썼고, 그래서 25년 하반기부터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플러스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25년 하반기를 안 좋게 보는. 뭐예요? 자, 이 이유는 뭐냐?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경제 흐름을 쭉 보셨잖아요. 네. 요즘 좀 드는 생각 없으세요? 뭔가 싸한 느낌 안 드세요? 요즘에 전 분야에 걸쳐서 쌓여요. 그쵸. 그러니까 부동산뿐이 아니고요. 맞아요. 네, 굉장히 지금 안 좋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제가 부동산 시장은 25년의 부동산 시장은 08년, 그다음에 22년하고 거의 유사할 흐름은 보일 거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고, 그런데 여기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넣잖아요. 그러면 2025년은 2008년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2008년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이면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네. 그 정도 상황을 본다는 건 네. 너무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자, 지난 25년 동안 미국이 B컷 금리 0.5%의 금리 인하를 한 거는 딱 3번입니다. 예, 01년도 닷컴버블 꺼질 때 한 번, 07년도에 금리기 전에 한 번, 그리고 2024년 9월 달에
지금 한 번. 자,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경기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네. 지금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만큼 심각하니까 다시 살려야 금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인하를 한 거예요. 되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통 1년 지나면은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이제 안 좋은 영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B컵 금리 했던 2001년에 닷컴 버블이 꺼졌고요. 그 다음에 2007년 이후로는 금리 위기가 왔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2008년보다 위험한 건 뭐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경제가 괜찮았어요. 사실 한국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의 위기가 저 한국에 전이되면서 안 좋아졌던 건데 지금의 한국의 시장은 어때요? 자, 우리가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는데 일단은 가지고 있는 빚이 어때요? 개인, 기업, 정부, 많죠. 전부 다 너무 많잖아요. 다 지금 영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체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경제의 활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경매 데이터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경매를 보면은 지금 20년 만에 경매가 가장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경제 전반이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쭉 한번 훑어주셨는데, 네. 근데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보면요, 네. 물론 이렇게 굉장히 위기감도 있지만 2026년 이후로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귀한 매물들이 된다.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호재나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공급이라는 건 뭐예요? 공급 물량은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냥 하나잖아요. 네. 자,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공급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예,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공급이 작아지냐? 자, 요게 이제 지난 25년에 거의 30년 가까운 공급 물량 차트예요. 자, 보시면 전국적으로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가 2010년, 11년, 12년, 13년. 특히 정말 많이 줄어든 게 11년, 12년이죠. 네. 자, 평균 공급 물량이 대략 한 27만 채 정도 되는데 2011년, 12년, 14년에는 왜 이렇게 공급이 줄었을까요? 바로 2008년 금리 위기가 터졌습니다. 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짓질 못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대부분은 부동산 시장도 이제 사람들이 탐욕에 빠졌다가 공포에 빠졌다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2007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그때는 부동산 완전 광풍이었잖아요. 그럼 그때 너무 좋았죠. 완전 광풍이었거든요. 네. 그때도 사람들이 부동산 부서서 난리였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젖어 있는데 금리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집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굉장히 많은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망해요. 건설사나 시행사나 등등등. 그래서 공급이 없고. 자, 그래서 이들이 망가지고 힘드니까 요 여파가 몇 년 뒤에 오냐? 한 3년 정도 후부터 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내가 공급이 부족해 바로 지어야 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대략 한 3년 정도는 걸립니다. 자, 그래서 2008년 이후로 3년이면 9년, 10년, 11년. 그래서 11년 정도부터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어서 11년, 12년, 13년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올랐냐? 올랐나요? 안 올랐네요. 안 올랐어요. 네, 이때. 그때 안 올랐어요. 공급이 작았지만 내려갔다. 왜? 시장이 침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제가 2020년 초까지가 제가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한 마지막 시기이기도 했고, 제가 대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확실하게 기회가 있으니까 부동산, 아파트 사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던 때가 2020년 초였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제 25년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25년부터 지방 부동산, 일부 지방 부동산 시장의 대반전의 기틀이 마련이 되는 게 25년이고요. 그리고 26년부터는 지방의 지역에서 대세 상승장을 시작하는 지역이 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부터 대반전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26년부터는 대세 상승장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지금 정말 이제 저평가 지역들 또 아파트가 하락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제 기대하십시오. 예, 이제 2025년부터 아마도 25년 가을이나 연말부터 대반전의 서막이 시작이 될 거고 26년부터 대세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아직 내 집 마련 이런 못하신 이런 분들은 희망을 갖고 예, 올해의 부동산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보시는 분들이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지역을 얘기한 거고 네. 앞서 2025년 말부터 대폭락을 예언하신 하반기에. 하반기 그건 수도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방도 다 하락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26년에는 그 올라가는 그렇죠. 기회가 있다 예, 하셨잖아요. 왜 그랬냐면 자, 지방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많은 투자의 고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깨 위에서 팔고 무릎 밑에서 사라. 그렇죠? 자, 그러면 비유를 하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요. 어깨 위에요. 강남은 머리 꼭대기입니다. 자,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금 무릎 밑이에요. 네, 무릎이나 일부 지역은 뭐 허리 밑이긴 하지만 일부 지역은 이미 무릎이나 무릎 밑까지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자, 근데 2025년 하반기는 저는 굉장한 경제 충격이 올 가능성을 저는 상당히 그래서 높게 좀 경제 보고 있고요. 전반으로 봤을 때 하향이다. 그렇죠. 거기에 스트레스 DSR 3차까지 시향되는 거. 네. 그리고 심리가 완전 얼어붙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상당한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수도권만 폭락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지방도 같이 가죠. 예, 수도권이 안 좋은데 어떻게 지방이 좋겠어요? 그래서 지방도 떨어질 겁니다, 그때. 자, 근데 이미 무릎이나 무릎 밑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더 떨어지겠죠? 그럼 얼마나 더 싸지겠어요? 그래서 기회다.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는 올라갈 것이다. 26년에는 대세 상승을 시작을 할 거예요. 수도권도 마찬가지. 수도권은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수도권도 일부 지역은 그럴 수 있지만 요번에 하락장이 왔을 때 수도권의 거품이 얼마나 빠질지를 일단은 좀 봐야 돼요. 그거를 보고 거기에 또 정부의 다양한 이런 부동산 정책들을 결합을 해서 좀 시장을 전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일부 지역들에서는 빠른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한 내년 즈음에는 좀 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사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네. 그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25년 말쯤에 대세 하락장이 왔을 때 네. 적절한 물건을 좀 사면 네. 2026년에 올라갈 때 좀 이익을 많이 좀 보시겠다. 너무 좋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6년에 오르고 27년부터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글쎄, 그거 헷갈리네요. 저는 그렇게 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27년에 또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도권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공급이 다시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는 올해 하락이 얼마나 떨어질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수도권이 떨어진다. 그러면 공급이 조금 많아도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의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거고요. 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이렇게 맥이 없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자,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는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21년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자, 근데 요 이후로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요. 21년 2월 달이 5,182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냐면요. 5,121만 명이에요. 얼마 줄었죠? 거의 한 50만 줄었네. 60만 넘게 줄었습니다. 자, 인구가 지금 어디까지 후퇴를 했냐면 2014년 인구까지 후퇴를 했어요. 자, 60만 인구가 얼마나 많은 인구인지 아세요? 60만 자, 대군을 얘기할 때가 있었으니까. 자, 강원도에 있는 원주 있죠? 예. 원주의 인구가 40만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춘천하고 원주 합해야 60만 될까 말까 합니다. 그게 없어진 거네. 그게 지금 몇 년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한 4년 사이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 오네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큰 도시가 한 4년 사이에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집을 살 때는 담보대출을 우리가 몇 년짜리를 걸고 사죠? 30년,
아, 30년. 보통 30년이나 40년짜리. 아, 근데 우리가 30년이라고 칠게요. 네. 자, 그러면 향후에 30년까지 감안을 해서 집을 사야 되겠죠. 자, 그러면 30년 뒤에는 인구가 얼마나 줄어 있을까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줄겠네요. 그렇죠. 네. 그나마 지금은 세대수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세대수마저 감소하는 시기가 2030년대 중후반에는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30년, 20년, 30년 뒤까지도 바라보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대출을 열심히 갚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진짜 신중하게 싸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싸게 사는 게. 쌀 때. 예. 그리고 어찌됐건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통화량은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주택 가격을 짓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짓는, 아파트를 짓는 이 원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지역, 서울이나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들은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싸게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해 말, 내년 정도에 펼쳐지게 될 거다. 근데 이런 인구 분포를 보면 네. 지역에다가 싸다고 집을 사는 건 좀 위험하지 않아요? 지역에서 다들 도시로 올라오는 마당에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완전 시골에 집 사라는 네. 얘기가 아니고요. 네. 최소한 인구가 한 15만 명 이상의 네. 그다음에 일자리도 좀 괜찮고 네. 이런 그런 지역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뭐 아산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뭐 네. 예? 자, 보시면 최근 이제 1년 동안 인구수가 증가한 곳의 요 랭킹이거든요. 이제 세종이 제일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 인천이고요. 그다음 경기도고요. 그다음 충남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밑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전북, 경북, 전남 이런 곳들이 이제 인구가 좀 많이 이제 감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요거를 또 시 군구로 보시면 예, 이렇게 경기도 양주나 오산, 인천 중구, 용인시 처인구, 청주시 흥덕구, 안양시 동안구 이런 데들은 지금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부산 연제구, 충남 아산시, 경기도 안성시. 그래서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천안시도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 쫓아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가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리치고에 들어가시면 뭐 일자리 랭킹, 인구수나 세대수 랭킹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그런 지방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는 너무 좋은 기회가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뭐 경제 전반을 볼 때 심리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네. 그 심리에 대한 데이터도 있습니까? 심리에 대한 데이터도 있죠. 혹시 심리 궁금하신 지역이 있으세요? 일단 수도권하고 세종. 그러면 일단 서울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 이제 심리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제 보시면 지금 심리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꺼지네요. 네. 근데 매매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은 전세 심리도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공급 부족하다 하면서 맨날 뭐 전세가 오른다, 전세 폭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지표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전세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안 좋다는 건 어쨌든 뭐 집을 뭐 사든지 전세든지 월세든지 살아야 되는데 네. 매매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월세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심리라는 건 뭐냐면은 전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우세한 거죠. 네.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온다. 네네. 자, 요게 이제 지금 서울의 상황이고 세종을 한번 볼게요. 네.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세종이 지금 매매 심리, 조금 살아나네. 그다음에 전세 심리거든요. 여기 좀 살아나. 예, 조금. 근데 얘가 100보다 높아야지 긍정인 거예요. 100보다 높아야지. 아직은 뭐. 네, 아직은 뭐 사실은 그렇게 좋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기억하시겠지만 20년, 21년에 세종이 전국에서 엄청 올랐어요. 가장 폭등했잖아요. 요때가 이제 보시면 엄청나죠. 네. 자, 그리고 또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은 이 소비 심리 지수는 약간 후행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선행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뭐예요? 공인중개사분들이 전망하는 거예요. 이 전망 지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직접 늘 있는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면 매매인데 요게 이제 12월 데이터까지 발표가 됐고 12월 말까지. 근데 요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네. 그래서
당장은 세종에 계신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도 세종의 매매 가격이 그렇게 아직은 좀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전국이 다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전부 다 매매랑 전세랑 다 지금 얼어붙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제 집을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의 얘기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 지역과 이 지역 해가지고 저희가 좀 묶어놓은 게 있어요. 네. 먼저 한양뷰의 흑석동과 12,000가구 입주를 둔 둔촌동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저는 둔촌동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싶습니다. 강동구는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좀 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현재 가격이나 흐름이나 수요나 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향후에 이 지역이 얼마나 좋아질 거냐 아니냐를 또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 거기에 있어서, 데이터를 좀 또 보셔야 되는데, 네. 자, 강동구에는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지하철역이 어때요? 많네요. 많죠. 네. 네. 이제 얼마 전에 요게 지금 암사역부터 해서 요게 구리까지 이게 다 지금 뚫렸잖아요. 네네. 네. 요거 좋더라고요. 예, 요거 뚫렸고 그 다음에 또 요게 이제 9호선 또 연장이 지금 예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하철역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동네가 많지 않아요. 얘기하셨듯이 지금 흑석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파급력이 큰 노선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관악산역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가는 거니까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9호선 같은 경우는 급행도 있고 강남으로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9호선이 아주 좋은 노선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동구 쪽이 굉장히 이제 바둑판처럼 노선이 굉장히 많이 또 늘어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인구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인구가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 강남이고요. 강남이네요, 역시. 두 번째가 누구냐면요. 강동구예요. 나머지 지역들은 뭐냐면요. 인구가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다 빠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인구가 유일하게 강력하게 느는 지역이 강남이랑 강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유아 인구수나 젊은 여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어디냐? 강동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젊은 여성과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지역이 계속 뭔가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흑석동이냐, 둔촌, 강동 쪽이 둔촌이냐라고 봤을 때는 강동구 쪽이 좀 더 전망이 좀 좋지 않을까. 다음번에는 성동구 옥수동, 네. 동호대교 건너기만 하면 바로 압구정동인 거고요. 네. 마레프 뭐 너무 유명하죠. 네. 마포구 아현동입니다. 네. 어느 쪽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마포구가 훨씬 더 대중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네, 일단 저는 부동산을 사는 원칙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라도 잘 팔릴 수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수동도 좋은 동네이긴 하지만 옥수동보다는 마레프가 더 마포구가 훨씬 더 저는 좀 더 대중적이고 좀 더 잘 팔릴 수 있는 부동산이지 않나. 하긴 이 성동구 옥수동은 압구정 필요, 그러니까 강남으로 가려는 사람의 수요가 특정돼 있고 네. 마포는 두루두루 올 수 있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남 분당구의 서현동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과천시 중앙동 쪽으로 갑니다. 야, 이거는 좀 네, 이거는 고르기가 근데 이게 애매하네요. 자, 재건축 호재가 있다면 서현동인 거고. 그렇죠. 일단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또 분당이기 때문에 분당이고 그쪽 지역들은 앞으로 계속 괜찮을 거기 때문에 좋아요. 판교 쪽. 근데 재건축이 언제 될 거냐? 이게 10년 지나도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건축이고 뭐 학군도 좋고 또 주변 인프라도 되게 좋단 말이에요. 네. 이제 과천, 저도 이제 과천 지금 살고 있는데 과천은 새 아파트가 많아요. 새 아파트가 많고 자연이 또 너무 좋죠. 맞아요. 자연이 너무 좋고 또 서초나 교대나 또 이런 쪽의 접근성도 되게 이제 좋고 과천에 이거 지도를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 네, 여기 이제 위례 가천선이 여기 또 이제 뚫릴 예정이에요. 위례 과천. 예, 위례 가천. 자, 근데 이쪽에 지금 보시면
건물을 굉장히 이제 높게 잘 지어놓고 이쪽에 지금 이제 일자리가 아주 많아집니다. 예, 이미 이제 다 완공이 돼가지고 입주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일자리까지 이쪽에 또 좋아질 예정이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제 상당히 지금 좋아질 예정이어서 지금 뭐 이쪽이 좀 개발이 되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쪽에 좀 백화점이나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으면 훨씬 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내가 돈만 있으면 거기다 백화점 하나 짓겠다. 그러면 또 이거 하나. 네. 용산하고 네. 강남 서초. 용산하고 강남 서초요. 네. 부동산의 긴 미래를 봤을 때는 네. 강남 서초가 여전히 이제 이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변화가 어디가 많이 될 거냐. 변화야 뭐 용산이 많이 돼. 그렇죠. 강남 서초에 크게 앞으로 변할 때가 있을까요? 개발할 때가 그냥 뭐 아파트 재건축 정도? 네. 그렇죠. 그거 말고는 크게 개발할 수 있는 일단은 땅도 없고, 네. 그렇죠. 근데 용산은 크게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죠.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발표했지만 서울역이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그런가요? 네. 서울역 이제 GTX 지금 뚫렸잖아요. 뚫렸고 요게 이제 28년 정도 되면 이제 강남까지 다 뚫립니다. 그리고 서울역 주변이 완전 그냥 엄청난 대변신이 일어나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게 그 용산역에 있는 또 그 큰 빈 땅이잖아요. 이것까지 다 아마 개발이 아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저는 용산에 굉장한 점수를 주고 싶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가격도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10년을 놓고 본다면 아직도 강남 서초지만 네. 한 2, 30년 우리 자손들을 생각하면 네. 용산의 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용산도 저는 굉장히 앞으로 변화가 기대되는 대한민국에서 용산 그러니까 강동구는 이미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굉장히 가시화가 됐고 이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정말로 크게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 과연 어디가 있을까?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용산이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재미도 있어요. 네. 지역을 이렇게 들어가서 네. 이 컴퓨터 안에서 그냥 구석구석을 볼 수 있고 숫자 또 그래프로 다 돼 있으니까 네. 아주 편하게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계 알파고 리치고 김기원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